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공연 1회에 가장 많은 사람을 모은 가수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공연장에는 몇 명의 사람이 모였을까요? 기네스북에 따르면요, 1994년 로드 스튜어트가 브라질 리우디자네이루에서 열었던 공연에 무려 350만 명이 왔고요. 아직까지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350만 명이면 거의 대도시 하나의 인구인데요. 이건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175번 꽉 채워야 가능한 숫자라고 하고요. 코첼라 같은 거대한 음악 페스티벌 부지를 42번 채워야 만들어질 수 있는 인원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사진 자료를 보면 이 공연장이 해변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해변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면 35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보죠. 마치 해운대 100만 인파 같은 것처럼 말이죠. 로드 스튜어트는 원래 그룹 페이시스의 보컬이고요. 영국을 대표하는 락커였는데 히트곡들을 살펴보면 아름다운 발라드나 커머셜한 댄스 음악이 우세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락커다운 면모도 좋아했지만 그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가창력, 그리고 바람둥이 같은 그 이미지를 더 좋아했다는 얘기겠죠. 로드 스튜어트가 남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 사랑 노래, 로드 스튜어트의 Have I Told You Lately 듣습니다. Above you, fill my heart with gladness, take away all my sadness, ease my troubles, that's what you do. For the morning sun and all its glory greets the day with hope and comfort too. That's what you do. There's a love that's divine, and it's yours and it's mine, like the sun. And at the end of the day, we should give thanks and pray to the one, to the one.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Have I told you there's no one else above you? Fill my heart with gladness, take away all my sadness, ease my troubles, that's what you do. 김윤경의 생생경제.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생생경제 오프닝에서 제가 의료계 집단 추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원격 진료와 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이런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반대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벌인 하루 동안의 의료 파업이었었는데요. 딱 일주일 만이죠. 오늘 오전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협이 협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양측에게 자세히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협상 과정에 직접 참여를 했던 보건복지부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셨겠어요? 네. 저희 주말하고 휴일을 계속
그렇죠. 그 협의하느라고. 예. 근데 지난주 월요일만 해도 이 집단 휴진에 대해서 정부 측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비교적 한 주면은 협의가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요. 저희가 예. 강경한 거는 아니었고, 네. 지난 2월 18일 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발표를 하고, 네. 했었는데, 의료계 내부에서 이견으로 그런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네. 그리고 회원 투표를 통해서 3월 10일 하루 집단 휴진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휴진에 대한 제재 조치나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3월 10일 이전 3월 9일까지도 저희는 일단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철회를 하고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3월 10일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에 또 총리께서 담화문을 발표해서 네. 국민들 건강을 볼모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하도록 하자고 그랬고 의협에서도 회장님께서 그런 대화를 하자고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대화를 통해서 1차 의료 발전 협의에서 논의된 걸 바탕으로 저희가 추가로 논의를 해서 네. 오늘 아침에 그러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예. 오늘 협의가 되기까지는 몇 차례 정도 대화하셨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총리께서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계속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의협하고 논의를 했고요. 그동안 네. 서너 차례 만나가지고 예. 이런 어떤 안건을 어떻게 더 보완을 할 것인가, 구체화를 할 것인가, 또 지난번 불법 휴진 때 전공의들이 또 앞으로 네. 더 참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요구사항까지를 포함한 내용을 저희가 논의를 해서 오늘 아침에 네.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겠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협의가 됐다는 내용이라면 이제 내용을 좀 짚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원격 진료와 투자 활성화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원격 진료에 대해서는 일단 시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서 그 시범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일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먼저 시범 사업을 해보자. 6개월 동안 4월부터라도.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시범 사업을 해보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네. 입법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고요. 그다음에 투자 활성화 대책 중에 이제 의료법인의 주식회사 형태의 자법인을 설립하는 네. 문제는 예. 혹시 이게 이제 의료법인에서 발생한 진료 수익을 자회사에 투자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진료 수익을 빼가는 통로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겠다. 예.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겠다. 그렇게 네. 의견을 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원격 진료도 시범 사업을 해보기로 했고 영리 자법인도 일단 설립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되면은 정부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정부안이 받아들여졌다기보다는 예.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네. 그다음에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용했고요. 네. 먼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해보자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인 거고요. 그럼 만약에 그다음에 시범 사업을 해서요. 네. 시범 사업에서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희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환자를 보지 않고 진료할 수 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번 이제 그동안에 다른 형태, 다른 지역에서 시범 사업한 결과도 네. 대면 진료든 원격 진료든 큰 차이가 없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네. 문제가 없도록 또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환자를 봤을 때 그 부작용이 생길 수 보지 않고 네. 직접 보지 않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문제.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나중에 동네 의원보다는 대형 병원으로 갈 것이 예. 아니냐. 네. 그런 부분에 두 가지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료계와 충분히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리 잡업인 설립에 대한 거는 일단 설립을 할 수 있게 허용이 된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의료계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그 병원들이 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환자들 국내에 그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텔을 짓는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우리 의료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새로운 성장 중력에서 우리의 의료의 가능성을 높이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네. 다른 분야 이제 그 의료법인들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의료단체들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네.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지를 의견을 듣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예,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료법인을 세워놓고 진료 수익이 생기는 부분을 빼돌려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분명히 해서 가겠다는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네.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기사 제목 보면은요, 정부가 의협의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했다. 이런 제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협의 결과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뭐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보완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치지만 어쨌든 원격 진료니 영리 잡업인 이런 것들도 다 가는 방향으로 될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걸 단편적으로 네. 어느 쪽이 유리하게 됐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부가 우려사항을 받아줘서 네.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의료계 현장에서 누적되어 온 사항들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주었다거나 아니면 의사의 전문성, 자존심에 그 훼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병원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근무 네. 여건도 예. 단계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하게 생긴 부분들을 그 의견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으로 바꿔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 거를 의료계가 유리하게 됐다, 예. 정부가 유리하게 됐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판단하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협의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료계의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이었고요. 이어서 대한의사협회에도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상혁 기획이사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다 협의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협상이라는 게 보통 이제 내주면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글쎄요.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보건복지부가 원했던 안대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협상한 거는요. 예. 그 노사처럼 무엇을 주고 무엇을 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나 저희 의사협회나 어떤 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바람직하고 좋을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시간들이었고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합의안을 저희가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원격 진료 부분, 그동안은 핸드폰 진료다 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하신 걸로 알았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게 협상 과정은 난항을 겪으셨겠지만은 결과를 네. 보는 저희들은 상당히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들이 그 원격 진료 부분에서 네. 가장 우려했던 거는 지금 현재의 그 원격 진료 부분이
안정성이 평가가 돼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한 어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원격 진료가 네. 국민 건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정성은 담보가 돼 있는지, 네. 일단 그런 어떤 시범 사업을 먼저 하자는 게 저희 기본 입장이었고요. 예. 그런 어떤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 게 있다고 그러면은 이 어떤 법안 어떤 추진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개월이면은 충분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게 그렇게 충분한 시간은 아니고요. 네. 만약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정부가 좀 더 이제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은, 네. 시범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협의 내용은 그냥 시범 사업을 한다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가 없어서 드는 좀 의구심이었어요.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범 사업의 어떤 기획이나 구성, 시행, 평가도 네. 저희 의사협회하고 정부가 같이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또 이 영리 잡업인 설립, 이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는 걸로 됐으니까 잡업인 설립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거네요. 근데 그 부분이 예. 기본적으로 뭐 딱히 바로 잡업인 설립을 허용한다라는 부분보다는요. 네. 지금 이해 당사자인 병원만이 아니라, 네, 저희 의협하고 뭐 한의사회, 약사회, 뭐 치과의사회 이렇게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이 네. 함께 모여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영리 잡업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러한 영리 잡업인의 문제를 저희가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그러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이 정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정부가 바라는 방향이나 네. 저희 보건의료가 바라는 방향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의료가 산업화의 어떤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분모를 네. 저희들이 함께 찾아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로서는요, 그동안에는 네. 이 강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 원격 진료나 또 잡업인 네.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반대를 해오셨는데, 네, 맞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큰 틀은 그럴 텐데요. 네. 그 큰 틀을 나가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협의안에도 나온 것처럼 이러한 부분은 여러 보건의료 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네. 논의 기구 속에서 이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들은 그런 틀에서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도 네. 이러한 어떤 영리 잡업인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진료든 영리 잡업인의 설립이든 일단 보호장치만 마련이 되고 보완이 된다면은 반대하지 않으셔왔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네요. 그거는 저는 이제 거꾸로 예. 우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원격 진료 부분이 문제가 드러나면은 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네.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을 안 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전자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현재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국민을 건강을 위한 어떤 원격 진료라는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 결국은 입법까지 거쳐서 논의가 될 텐데, 네. 저는 민의를 대변하는 어느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는 어떤 원격 진료 안에 대해서 예. 찬성을 하실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일단 넘어가고요. 수가 부분을 좀 네. 여쭤볼게요. 의료 네. 수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기사에서는 그다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의료 수가가 그동안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아마 저수가다라고 주장을 해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는 없었다라고 했는데 얘기는 네. 그래도 좀 나누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아니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네. 저희 의원만이 어떤 저수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정부든 시민단체든 어디든 간에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공식적으로 지금 통계 자료를 보면은 원가 대비 지금 74% 수가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자칫 저희들이 이 문제가 메인 이슈로 떠올랐을 때 네. 국민들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어떤 투쟁을 예. 저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않는 거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10일날 파업을 하고 1년에 지금 정보 협상 과정을 거치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제일 좋은 건지 네. 의료 전문가 집단인 그 의협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그 속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사님께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네.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예, 제가 그냥 기억하기로는 의협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료 수가가 이제는 정말 그 의사들이 인내마저 바닥날 정도로 네. 낮아서 문제다라는 주장을 네. 최근까지 해오셨기 때문에. 오르신 말씀입니다. 저도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저희들이 대한민국 의료 현실은 외국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3시간 대기에 3분 진료 그게 네. 저희 대한민국 의료 현실이거든요. 예. 이 구조는 의사들이 환자가 적게 봤을 때는 네. 적정한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고요. 네. 이런 구조 속에서는 환자 한 분 한 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도 많은데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기획이사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예, 앞서 전해드렸던 분당선 강남구청역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검은색 가방. 조사를 했더니 실제 폭발물로 확인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뇌관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예요. PC 운영체제인 윈도우 XP 내달 4월 8일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지원이 끝나는데요. 윈도우 XP를 계속 쓸 수는 있지만 보안 업데이트 등이 안 되기 때문에 해킹 위험이 높아지는 등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직능원이 윈도우 XP의 취약점을 노린 악성 코드가 새로 발견되면 전용 백신을 제작해 무료로 배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네요. 악성 코드에 감염될 경우 웹사이트 보호나라에서 배포하는 전용 백신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윈도우 7이나 8 등 상위 버전 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의 2013년 육아휴직 사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남성 육아휴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네요. 대기업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긴데요. 한편 남성 육아휴직자가 있는 기업은 여성 육아휴직자 수도 3배 이상 많은 걸로 나타나 여성 육아휴직자가 많은 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칼슘 영양제 가격 차가 최대 24배까지 차이 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칼슘 영양제 18개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100mg당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최하 23원,
최고 538원이었다고요. 가격 차는 나지만 중금속과 대장균군 시험에서는 조사 대상 모두 안전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슘 영양제는 나이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섭취해야 하고 질병 치료 목적인 의약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생생 간추린 경제뉴스였어요.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엔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 2 봄!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트리스모를 만나는 봄. 코란도 트리스모 구인생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코란도 트리스모.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 세일. TV 냉장고 에어컨 기획특가에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훈 수고객에게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 기회는 이번 주말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있을 경제 일정과 이슈 미리 알아보는 이번 주 스톡앤 이슈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크림반도, 이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가 지금 출구조사 정도 나오고 있나요? 지금 거의 외신으로는 나왔나요? 예, 결과 거의 나왔고요. 네. 예, 96% 정도가 지금 찬성하는 쪽에 압도적이네요. 예, 발표가 났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이걸 시장으로 봐야지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그 투표를 일단 한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러시아 정부가 이제 크림반도에 대한 개인 명분을 좀 확보하게 된다라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장기화된다라는 점에는 좀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투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제 하원 심의라든가 네. 뭐 상원 승인 또 대통령 서명 여러 가지 절차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라는 점에는 좀 이제 상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네. 결국에 이제 그 이후의 문제는 그 이제 러시아와 이제 미국과 이제 유럽 연합 이런 서방 세계들이 이제 각자 이제 그 이해관계를 좀 관철하기 위해서 서방국은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좀 단행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20일과 21일에 EU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 제재 문제가 가장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런 그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설 경우에는 어떤 러시아의 어떤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에너지원 그 수급 그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로존 경기 회복 모멘텀을 조금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 요인, 좀 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라든지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뭐 유가라든가 뭐 금 가격 이런 것들이 뭐 상승한 요인 중에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촉발된 것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그 상품 가격의 어떤 상승 압력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보다 더 걱정인 건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7.5% 성장 목표치를 내놨는데 해외 투자은행들은 뭐 힘들 것이다. 이렇게도 전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대체적으로 해외 IB들은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좀 목표치 달성 힘들다는 쪽에 좀 무게를 싣고 있고요. 한 7.2에서 7.4% 정도의 어떤 전망치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2월 달에 중국의 수출이라든가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실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뭐 중국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지만 뭐 그림자 금융 개혁이라든가 어떤 구조 조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중국 정부의 운신 폭 자체가 좀 좁은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결국에는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지난해처럼 뭐 어떤 미니 부양책이 뭐 시행될 가능성도 뭐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정 정책 확대할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정 정책 확대 그리고 또 전인대에서도 그 리커창 총리가 신형 도시화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그 중소부 지역의 철도 사업이라든가 또 보장성 주택 건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정자산 투자의 감소 폭이 시장의 어떤 예상보다 커지진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 정부 역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저희는 7.5%의 어떤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정부의 그 컨트롤 하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는 조금 걱정을 해야지 될 것 같고 중국은 그나마 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걱정은 약간 접어도 될 것 같다는 말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KTB 투자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재무상담 있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카드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개인정보? 네, 사실 뭐 이거 카드사 얘기가 지난 1월에 나왔었죠. 이제 고객 정보 1억 400만 건이 유출됐다라고 했었는데 추가 유출이 없다라고 했었죠. 그때 이제 중간 발표할 때 뭐 1억 400만 건 중에서 한 100만 건 정도만 대출 중개 업체로 넘어갔고 뭐 추가 유출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추가 유출에 대해서는 거의 괴담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대출 업체 한 7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고객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고 유출된 규모가 한 7,800만 건 정도 돼서 뭐 전체 유출 건수의 한 80% 정도 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거 이제 요 이전에 3월 10일 날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이라는 걸 내놨었는데요. 그때 이제 정보 수집을 좀 최소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사를 엄격하게 제재하겠다. 그리고 주민번호 암호화 관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금융당국이 이제 이때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추가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조금 되어 있고요. 의구심이 들죠. 네, 그래서 알고 있었다라는 게 거의 뭐 이렇게 사실로 드러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제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개인정보를 조합해서 뭐 과거에는 일부만 유출됐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조합을 하면 이제 필요한 전체 데이터가 다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저기 모으면 나에 대한 완전한 데이터가. 네. 게다가 이제 이 정보가 대출 중개업체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 이제 불법 대출 중에 하나로 카드 한도만큼 대출해주는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 카드를 가지고 일시불 결제를 하고 깡인가요? 소위 말하는 이제 카드깡 형태의 대출을 해주는 이제 불법 업자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카드 정보가 넘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2차, 3차 피해가 좀 확산될 염려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당국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살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더 신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개인정보라는 게 어떤 파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카피하고 뭐 복사해서 가져가는 게 거의 크게 제약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유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정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이제 네.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실제로 2차, 3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뭐 피해 구제나 이런 것들은 거의 요원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프리 워크아웃 제도 이것 때문에 혜택을 좀 받은 자영업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의 프리 워크아웃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프리 워크아웃이라고 하면 일단 사전 채무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자금이 좀 악화가 돼서 채무 네. 상환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작년 2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은 이제 기업 같은 경우나 뭐 가게 개인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자영업은 중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도 아니고 개인도 아닌 네.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가 사실 가계부채의 뇌관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출 규모를 보니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90.5조 원이고요. 은행 대출이 한 16.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대출 증가폭이 뭐 한 9.8%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8%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중소기업 대출이 한 6% 정도 늘어났고 가계 대출은 한 3.1% 이렇게 늘어난 거 보면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리워크아웃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올해 지난해 12월까지 한 7천억 정도 대출을 좀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 건당 한 1억 7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해줬고 이제 대출 방식으로 보면 만기를 조금 연장시켜 주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자를 좀 감면하거나 아니면 이자를 내는 날짜를 조금 뒤로 유예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납부하는 방법을 이제 분할해서 상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정책을 피고 있고요.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기준을 삼나요? 네, 일단은 그 담보대출로 5억 이하, 그러니까 5억 이하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단기 연체, 뭐 90일 이하의 연체를 보통 단기 연체라고 하거든요. 단기 연체가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은행권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좀 빌렸는데 이제 만기가 가까워오는데 갚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연체가 됐다라고 하면 해당 은행으로 조금 문의하셔가지고 혹시 이제 프리워크아웃이 가능한지 좀 문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만 되고 뭐 제2금융이나 이쪽에서는 지금 이 제도는 네, 현재 은행권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어서요. 아마 그 17개 시중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금융권은 지금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게 아무래도 베이비부머 세대들 은퇴도 걸려 있는 것 같고. 네, 뭐 조기 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자영업으로 뛰어드셨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또 이분들이 뭐 경기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셨더라도 이제 갚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이제 그 담보나 신용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돈을 빌릴 때도 상당히 이제 금리가 높고 그다음에 금액도 굉장히 적고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상담 내용인데요. 9355님이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종잣돈 400만 원 정도로 갖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년 정기 예금을 들지 또 펀드가 있는데 추가로 납입을 해야 될지 궁금해 하셨고요. 그래서 주가를 잘 읽을 줄 몰라서 지금 추가 납입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일단 4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야 수익이 더 높은가인데요. 사실 금융상품이라는 게 이제 수익성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정성, 유동성 이렇게 각기 다른 특성들이 있고요. 이 특성들이 뭐 골고루 다 있지 않고 어떤 상품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품이 뭐 어떤 정도로 쓸 것인지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제 뭐 현재 만약에 비상금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이 돈을 한 1, 2년 이내에 써야 된다라고 하면 수익성보다는 이제 안정성을 조금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CMA 같은데 넣어두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종잣돈이고 앞으로 한 5, 6년 이상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현재 뭐 펀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 펀드에 뭐 추가 납입을 하시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펀드냐도 중요하겠죠. 네, 사실 뭐 네. 수익률이 지금 플러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뭐 현재 수익이 플러스인 게 그렇게 많지는 많지 않아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좋아져야만 아마 수익도 조금 더 날 거고 한다 그러면 이제 펀드 상황을 좀 보시고 추가 납입을 뭐 결정하시되 네. 기간은 최소한 5년 이상은 두셔야지만 네. 예,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예, 자금을 좀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4962님인데요. 31살 남자입니다.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중에서 어떤 걸 가입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평생 보장받는 종신보험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상품이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중에 어떤 게 나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사실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사망보험금이 있는 상품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평생,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그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정기보험은 특정한 기간, 만 이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31세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 전이시고 부양가족이 없다라고 하면 네, 종신보험 자체가 조금 필요한지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결혼하셔서 부양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4962님의 경제적 정년, 그러니까 언제까지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네. 이런 기간에 따라서 요 기간까지만 이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유는 그 사망보험금에 따른 이 보험료가 예, 아무래도 종신보험이 정기보험의 몇 배 이상 조금 높거든요. 비싸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더라도 이 비용을 뭐 보험에 전적으로 다 넣는 거는 좀 어려우실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이제 금액을 조금 비용을 좀 줄여서 정기보험을 네. 가입하시고 더 중요한 이제 저축을 조금 하시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인 네. 방법인 것 같아요. 종신보험이라는 게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 들면은 보험료가 조금 더 쌀 수는 있잖아요. 네. 저도 들었다가 이제 해지를 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 네. 보험금이 상당히 비싸니까 부담스럽고 네. 그렇더라고요. 예. 사실 이거 두 가지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나이가 적으면 보험료가 적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사망하는 시점이라는 게 상당히 먼 멀죠. 기간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뭐 그때 1억이라는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1억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긴 만큼 그만큼 이제 그 보험금의 가치도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위험 관리의 방법인데 네. 뭐 위험 관리라는 게 무조건 보험으로만 해서 된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험과 저축 네. 이런 것들을 좀 조화 있게 유지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30대면은 종신보험료를 만약에 들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게 대충 내가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사실 이제 30대라고 한다 네. 그러면 사실 6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뭐 정기보험을 네. 가입한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보험료가 2만 원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요즘 이제 장수하신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연금은 좀 늘어날지 몰라도 네. 예, 종신보험은 오히려 금액이 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신다 그러면 2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이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네, 분당선 강남구청역에서 발견된 폭발물 의심물체, 폭발물이 아니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서 폭발물 제거 과정에서는 가방 안에서 미세한 폭발음이 확인이 되면서 폭발물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시경 측에서 투시경으로 봤을 때는 폭발물처럼 보였지만 해체 작업을 직접 해보니까 폭발물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해왔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YTN 뉴스 FM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생경제가 보건의료단체 연합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내일 오전에 참여연대와 함께 오늘 그 복지부와 대한의협의 협의 결과에 대한 분석, 비판, 기자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내일 생생경제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